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의 데뷔전,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계화면에도 김민재를 계속 비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결국에는 경기를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81분에 교체가 됐어요. 다이어와. 기본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신호죠.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심지어 2대2 상황이었거든요. 동점 상황에서 센터백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다음에 교체가 된다. 이거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에게 아주 안 좋은 신호인데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김민재가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방으로 줄 수 있는 곳이 막혀 있으니까 이런 장면에서 수비수가 돌아선 다음에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잖아요. 여기서 김민재가 백패스를 하려고 돌아섰는데 이때 달려드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비머가 달려들었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돌아설 때 달려드는 속도를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돌아서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겼어요. 치명적인 실책이죠. 사실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실책이고 어이없는 실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뺏기니까 최우방 수비수가 뺏기면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움직이니까 옆으로 툭 패스, 그리고 편안하게 패스를 받으면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아주 안 좋은 실책이고, 그리고 이런 실책이 프리시즌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첫 번째 실점을 경기 시작하자마자 먹혔죠. 그것도 김민재 선수의 어쨌든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김민재의 단점이 나오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민재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은 피지컬, 스피드, 1대1 상황에서의 수비, 이런 거는 김민재의 장점이에요. 근데 김민재의 단점은 늘 말씀드렸지만 바이에른 뮌헨처럼 볼을 많이 소유해야 되는 팀, 그리고 수비수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서 패스를 직접적으로 찔러주거나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일 때 볼을 방출하는 데에는 김민재 선수가 안정적인 선수까지는 아니죠.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상대팀의 감독이 과거에 사우스햄튼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던 시즌이 있죠. 그 시즌의 감독이 누구였냐? 하센휘틀 감독입니다. 랑닉 감독의 제자라고 불리는 하센휘틀. 그리고 랑닉 감독의 제자라고 하면 전방 압박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감독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강한 압박을 했던 게 하센휘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볼프스부르크가 미친 듯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의 오늘 평균 위치를 보면요, 뒤에 있는 수비수들을 남기고 여기 있는 모든 선수가 1열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왜 이런 평균 위치가 나오냐? 모든 선수가 앞으로 달려가서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계속 달려드는 하센휘틀의 전술. 그러면 수비수들이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해야 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미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요소가 또 하나가 추가되냐면 스타니시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민재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원래 뛰던 위치가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가 됐어요. 3백을 할 때.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지난 경기만 생각을 해봐도 게헤이루가 올라갔죠. 그러면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입니다. 근데 보통 빌드업을 할 때 후방에서 가운데 있는 센터백은 좌우에 있는 센터백에게 패스를 주고 좌우에 있는 센터백이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의 패스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팀들이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스타니치가 패스를 공급할 때 굉장히 잘 패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도 압박을 하려면 한쪽 측면을 몰아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3백일 때 왼쪽이나 오른쪽 센터백 쪽으로 압박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뿐만 아니라 프리시즌에 이렇게 센터백을 세웠더니 왼쪽에 원래는 이토 히로키였죠. 이토 히로키도 부상.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나왔는데 우파메카노가 저런 패스에 약하기도 해요. 김민재처럼. 그래서 우파메카노도 3백을 만들 때 왼쪽이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면 미스가 꽤나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미스가 좀 나오거든요. 후반전에. 그래서 오늘 스타니시치도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 샤샤부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였죠. 이런 형태였잖아요. 여기서 알폰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샤샤부이도 올려요.
근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가운데가 되고 김민재가 올라가고 파블로비치나 키미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3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니시치가 했던 3백에서의 오른쪽 역할을 김민재한테 준 거고, 우파메카노가 센터백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볼을 공급하는 게 그동안 좀 불안했으니까 그냥 차라리 우파메카노를 중앙에 두고 김민재를 오른쪽에 둬보자 였어요. 근데 김민재가 저 위치에서 프리시즌에는 분명히 3백의 중앙에서 그렇게까지 김민재가 볼을 막 전방으로 찔러주거나 이런 패스를 하는 역할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단점이 나올 만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하세니틀의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3백인데 스타니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콤파니의 선택은 3백을 만들 때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 근데 김민재가 볼을 가졌을 때 불안한, 안정적이지 않은 볼 컨트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당연한 실수고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죠. 근데 이게 전반전에는 또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가졌을 때 볼 공급을 나쁘지 않게 했어요. 오히려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전반전에는 약간 내려앉아 있고 후반전에 압박을 하려고 체력을 비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곧잘합니다. 전반전에는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샤샤부이가 올라가고 올리세가 올라가면서 수비가 계속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여기서 그나브리 알폰소도 올라가니까 김민재나 파블로비치가 올라가 줘야죠. 이 공간을 올라가 주지 않으면 샤샤부이나 올리세, 알폰소나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서 볼을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올리세 같은 선수가.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쭉 올라옵니다. 이 역할을 김민재가 잘했어요. 전반전에는.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전반전과 후반전을 다르게 가져가니까 김민재가 활약하는 것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3백에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죠. 근데 이 3백이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볼프스부르크가 약간 내려가 있으면 앞쪽이 열려요. 그러니까 볼을 받아서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는 것보다 김민재가 올라가는 게 공격수가 앞쪽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올라갈 때 수비수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면 그 순간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를 프리시즌 때부터 했었고 이런 장면들을 전반전엔 볼프스부르크가 내려앉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3백인데 파블로비치가 약간 내려와 있죠? 앞쪽이 열려 있어요. 이때는 볼프스부르크가 전방 압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끌고 막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본인에게 붙는 수비수까지 달고 달려 들어가면서 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요런 것들이 일단 전반전에 볼프스부르크가 압박을 안 하고 내려앉으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김민재가 본인의 역할을 그래도 잘해요. 근데 후반전에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하는 이 하세니틀의 압박 강도를 김민재 선수가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김민재 선수도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민재 선수도 실수를 당연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줄일 필요가 있냐? 분데스리가가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보다 전반적으로 앞쪽에서 압박하는 팀이 많아요. 약팀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분데스리가의 특징이거든요. 랑닉 감독을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 정말 많이 나온 게 분데스리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보다도 라인이 높은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도 전방에서 계속 달려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리그의 상성도 있겠죠. 분데스리가의 팀들이 계속 달려드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안정적인 그런 볼 배급이라던가 안정적인 볼 컨트롤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반면에 세리아 같은 경우는 세리아가 나폴리가 앞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상대는 약간 뒤로 물러나니까 김민재 선수가 플레이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볼프스부르크가 내려가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올라와서 계속 달려드는 수비라니까 여기서 후방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김민재가 달려 나오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도 보시면 김민재가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면 이때의 라인 컨트롤이라던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가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동일선상에 있는 공격수를 보고 살짝 나옵니다. 나오면서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측면 공격수가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샤샤보이가 달려들면서 볼을 뺏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상대 공격수가 라인이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상대 팀 공격수가 패스를 주기 전에 앞으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요. 그러면 공격수는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 일단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요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약간 나와 있고 공격수는 그냥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달려가면서 다시 볼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민재가 앞쪽에서 끊는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 지능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거는 능력,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요때 김민재가 참 취약한 모습을 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장점과 단점이 뭐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수비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최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거나 탈압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가 당연히 현대축구에선 필요한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순간적으로 요 사이 공간으로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김민재가 2대1 상황입니다. 두 명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한 명이 뛰고 한 명은 볼을 잡았고,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약간 뒷걸음질을 치다가 공격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걸 예측하고 뒤로 물러나다가 이 공간으로 발을 뻗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려요. 심지어 끊은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바로 공격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 장면도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볼이 넘어올 때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달려들면서 공격수랑 몸싸움을 하고 여기서 볼을 끊습니다. 여기서 끊으니까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 때문에 역습이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결국에는 수비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한번 나오면 이런 좋은 수비들, 이런 좋은 그런 장면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본인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요. 라인이 높고 라인을 높여서 압박하고 앞쪽에서 계속 이제 상대 공격수를 밀어내고 이런 거는 김민재가 잘해요. 프리시즌부터. 근데 콤파니 감독의 두 번째 전술적인 측면은 앞쪽에서 압박도 하지만 후방에서는 상대가 끌려 나오도록 천천히 탈압박도 하죠. 짧게 패스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단점이 나오는데 요 단점을 김민재 선수도 어쨌든 고쳐야 되고, 오늘 경기 실수가 나왔다고 해서 뭐 다음 경기부터 김민재가 이번 시즌은 이제 벤치에 앉아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상황 자체는 김민재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스타니시치가 부상당했고 이토 히로키가 부상당했고 요나단타가 영입이 안 됐고 더리우트가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 김민재 다이어예요. 근데 라인을 올리려면 다이어를 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민재를 콤파니 감독이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기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오늘 김민재 쪽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지만 우파메카노 쪽에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 김민재가 계속 기회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받는 시점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끝까지 주전으로 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계속 실수가 나온다.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는 순간 김민재 선수도 더 이상 이제 주전 자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도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런 실수가 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콤파니 감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백을 만들 때 김민재를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김민재를 중앙에 두는 것을 다시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경기도 보면 김민재를 3백에 오른쪽에 둔다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또 우파메카노를 그러면 가운데 오늘은 뒀는데 김민재를 가운데 두고 우파메카노를 오른쪽에 둔다. 이것도
불안하긴 매한가지긴 하거든요. 예, 오늘 우파메카노도 실수가 많았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콤파니 감독이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다. 김민재 선수가 빨리 요 자신감도 좀 회복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성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성장을 해서 이번 시즌 바이린 뮌헨의 좋은 성적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